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의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공동선언문으로 발표될 경주선언에 어떤 미래협력의 비전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최신 제품인 블랙웰 GPU 26만 개를 한국 기업과 정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활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기존 디젤 잠수함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첫 심야 발사로 진행되는 누리호 4차 발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의 특징은 무엇이고 준비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2025 경주 APEC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가 의장국인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천년 고도 경주에서 화백 정신으로 조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주석 등 21개 회원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막을 올렸습니다.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사회를 맡은 이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APEC의 근간인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시점에 APEC 정상들이 천년고도 경주에 모인 이유를 상기시켰습니다. 조화와 상생을 중시하는 신라의 화백 정신이 지금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에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입니다. 관세 전쟁을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과 다른 회원들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상회의는 이틀간 이어지며 결과는 경주선언이라는 공동선언문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주선언에서 APEC의 기본 정신과도 같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점. 정상회의 첫날 열린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둘째 날 계속되는 2세션에서는 AI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막 첫날 의장을 맡은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대표를 영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장인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20개 회원국의 정상 또는 고위 관료와 IMF 총재, 그리고 초청국인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등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처음으로 만나 악수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 한미 관세협상 주무장관으로서 출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신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큰손 엔비디아가 최신 제품인 블랙웰 GPU 26만 개를 한국 기업과 정부에 공급하고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로보틱스 개발에 협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권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소버린 AI 구축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아
주요 산업과 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합니다. 엔비디아는 또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 개의 GPU를 공급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6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체 AI 가속기 개수는 6만 5천여 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해 인공지능 확산을 가속할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기반 6G 무선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통신산업 전체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김은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한 뒤 디젤 엔진을 사용해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해 최대 2주에서 3주 작전 뒤에는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이런 충전 과정 없이 수중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이 들어있는 핵 연료봉이 핵심 연료입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감속재를 사용해 핵 연료봉을 분열시킵니다. 분열로 발생한 열로 물을 가열하면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은 최대 6개월까지 잠항하며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디젤 엔진보다 소음이 적어 핵 추진 잠수함은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속력도 느리고 하루에 2-3번씩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적에게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공기 없이도 무제한 이 전기를 생산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의 잠수함 추적 감시 임무를 원활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건조하는 데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원전처럼 사용한 핵 연료봉을 처리하는 과정도 까다로워 또 다른 과제로 남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획기적인 조치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주변 국가가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금관 선물을 받은 다음 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배경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증가와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태세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 소수 클럽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중로와 영국과 프랑스, 인도 등 6개국 뿐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中方注意到相关情况，中方希望韩美双方切实履行核不扩散义务，做促进地区和平稳定的事。 다카이치 새 내각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언론들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가 한국 정권의 오랜 염원이지만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협정을 맺고 세계 7번째 핵잠수함 확보에 나선 호주도 미국 지원이 분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탑재까지 가능한 핵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지난 3월 1만 톤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잠수함 건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에이펙 기간 외국 정상 방한에 맞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특정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 앞 도로입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남성들이 잇따라 끌려갑니다. 일부는 거칠게 항의하며 저항합니다. 신고 없이 돌발 시위를 벌인 유튜버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에서 외국 정상 환영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지난해 중국으로 간 판다 푸바오를 되돌려달라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푸바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에 신고된 집회나 시위는 모두 27건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집회로 큰 소란이 일거나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정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나 허위 정보 생성에 대해서도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입늘소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한번 우주로 향합니다. 오는 11월 27일 네 번째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 우주 발사 역사상 첫 심야 발사입니다. 현재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발사체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완벽한 상태에서 쏘아 올리자는 각오로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당일에 준하는 종합훈련을 진행하면서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했고 9월엔 기관별 통제 책임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군, 경찰, 지자체 등 12개 기관이 함께하는 실전형 종합훈련을 통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점검했는데 과연 어떤 훈련을 진행했을까요? 이번 훈련에서는 발사 당일과 같은 조건으로 발사 당일 비인가 드론 출현, 주탑재 위성 연료인 하이드라진 누출, 비정상 발사 상황으로 인한 폭발 등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모든 관계기관은 가장 어둡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상황을 접수하고 판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반복 연습합니다. 이는 발사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 현장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는 왜 새벽에 진행될까요? 이번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1기가 함께 실립니다. 특히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지구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우주 자기장 측정 등 정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임무 수행을 위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600km 상공의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시켜야 하는데 발사장 위치를 고려할 때 새벽 1시 전후 발사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4차 발사는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이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부터 단 전기체 조립까지 제작 전 과정을 총괄하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사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발사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함께 산하견이 개발한 큐브위성 12기가 부탑재 위성으로 실립니다. 2010년부터 개발된 누리호는 1차 발사에서 실패를 겪었지만 2차, 3차 발사에서 성공하면서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내 첫 심야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다시 한번 K-스페이스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입늘소리였습니다. 카이스트가 11월 5일부터 제3회 실패학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주관하며 AI와 실패를 주제로
AI 기술이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실패의 감수성을 통해 인간다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연과 경연,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번 학회는 실패라는 렌즈를 통해 인간과 사회,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2025년 실패학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통해 지난 2023년 국내에서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 6만 2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2022년에 5만 4천여 명보다 13.6% 증가한 수치입니다. 희귀질환 발생자 가운데 같은 해 숨진 사람은 2,093명으로 발생자 대비 3.4%였고 이 중 남성은 61.2%, 여성은 38.8%로 나타났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652만 원이고 환자 본인 부담금은 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단일 질환은 고혈병이고 총 진료비는 3억 1천만 원이었고 본인 부담금은 3,18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경우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해가 끝나기 전 가까운 치과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치협은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외래진료 다빈도 상병 1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인구 가운데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혜택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해 잇몸뼈를 녹이거나 치아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충치를 막고 입냄새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광고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플랫폼과 SNS를 통한 디지털 광고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광고 효과는 여전히 TV 광고의 효과가 디지털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셋톱박스에 실제 시청 기록이 남은 패널들을 대상으로 TV와 디지털 광고의 효과 차이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122개 TV 채널, 그리고 유튜브, 티빙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동일한 브랜드 광고를 시청한 1,000명을 대상으로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TV 광고가 인지도, 선호도, 구매 의도에서 모두 디지털을 웃돌았습니다. 선호도의 경우는 5%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고 광고 노출 횟수가 4회로 늘어나면 두 매체의 효과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동일한 시청자 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면 디지털 광고는 약 350만 원에 달해 TV보다 3.3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디지털 광고가 효과는 낮고 더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의 정확한 CPRP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주는 그런 자료를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40대 이상에서는 훨씬 더 TV가 효율적인 매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TV 광고 시청률도 조사 결과 뉴스 채널과 종편 등 지상파외 채널에서 YTN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광고는 클릭 유도 측면에서 틱톡이 클릭당 단가가 제일 낮았고 6초 이상 시청 유도는 시청 단가에서 티빙이 가장 저렴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거와 다르게 실제 진행된 광고를 시청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영상 광고만을 대상으로 연구해 한계점도 존재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가격 상승폭도 일단 둔화세로 돌아선 가운데 당분간은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은 1%도 안 되는 단 10채만 나와 있습니다. 특히 10월 15일 날 정말 바빴고 10월 19일까지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조용해요. 물건도 없고. 10.15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책 시행 이후 약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과 비교해 8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갭 투자 거래가 막히면서 전세 낀 매물이 들어갔고 규제 강화로 이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래 절벽 속에 파죽지세로 오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도 일단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2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특히 규제 직전 급격히 올랐던 성동과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입의 대기자도 규제 지역의 세금 부담과 대출 문호가 높아진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예견됐던 경기 화성과 구리시 등은 상승세가 커졌지만 폭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관심은 향후 가격 조정폭이 클지 여부인데 미지수입니다. 수요를 억눌러 놓은 가운데 매물도 줄어든 데다가 매도인들도 호가를 내리지도 않고 관망하는 상황. 거래는 당연히 위축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집값 띄우기나 편법 증여,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수요 억제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거래 위축과 제한적인 가격 조정이 전망되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기준금리 인하 추세, 공급 부족 우려 문제가 향후 집값 안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65%를 월세가 차지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 745건으로 전월보다 7.9% 증가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8만 75건으로 전월보다 10.3%, 월세 거래량은 15만 670건으로 6.7% 늘어난 가운데 9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5.3%에 달했습니다. 또 신고일 기준 지난달 비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3,365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37%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